보시니 참 좋았다. 성수 성미남매는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하룻밤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진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빠하고 엄마는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것 때문에 늘 마음 편치 않아 합니다. 아마 남들이 불효자라고 할까봐 겁이 나나 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저희 마음 편하자고 늙은 아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효라고 하시며 막무가내 혼자 사시기를 고집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에는 정든 이웃도 있고 또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같이 가꾸던 채마밭도 있고 기르는 개와 고양이, 닭하고 오리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성수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복돌이, 얌체, 그리고 닭하고 오리를 더 사랑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안 살고 저것들하고만 사시는 거죠? 복돌이는 할아버지네 개 이름이고 얌체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글쎄다. 저것들하고 정이 든 건 사실이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야 없지. 저것들과 떨어지면 누가 돌볼까 걱정도 되고 불쌍한 마음도 들겠지만 그리운 마음은 안 들걸. 그런데 너희는 늘 그립단다. 그리운 마음이 그득해지고 그리워할 너희가 있다는 걸로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그리고 저것들한테는 할아버지의 손길이 꼭 필요하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건 멀리 있는 할아버지지 곁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성수는 명절에 할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주무실 때마다 제 방에 모시고 자야 하는데 어찌나 코를 고시는지 여러 밤 주무시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성미도 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성미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딴판이라 하룻밤이니까 참지 만일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만 보게 된다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성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갈 때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꼭 동화책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성수는 숙제를 하고 성미는 동화책을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자주 아이들을 방해하십니다. 얘들아, 저것 좀 보렴. 정말 좋구나. 하고 말씀까지 더듬으며 애들을 쿡쿡 찌르십니다. 그런 일은 여태껏 없었던 일입니다. 할 수 없이 애들도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어떤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전국에 있는 성당을 순례하며 스테인글라스 벽화 또는 조형물을 보여주고는 그 예술적 가치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몇 번씩이나 시리즈로 방송했던 걸 오늘은 종합해서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평론가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정하는 순서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성당에 있는 거라 거의 다 성화나 성물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성화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림을 좋아하십니다. 어릴 적 희망도 미술가가 되는 거였다고 하는데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만 마치고 장사를 시작해 가족을 부양했다는 건 아빠한테 들어서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간단한 미술 도구를 가지고 경치나 들꽃, 짐승들을 그리는 걸 취미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게 그다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열중은 좀 지나치십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그 평론가가 가장 아름다운 성화로 어느 시골 성당의 벽화를 선정하자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숨이 멎은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하십니다. 화면에 나타난 벽화는 성당 그림으로는 드물게 성화가 아닙니다. 나무와 들꽃, 새와 짐승, 물고기와 곤충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의 솜씨인 듯 수법이 유치할 정도로 사실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생화는 아닙니다. 참새를 탄 말, 나무 위에 올라앉은 물고기도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표정만 가지고는 기뻐하고 계신지 화를 내고 계신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저 선생님이 유명한 미술평론가인 건 맞아요? 저런 그림을 1등으로 한 거 보면 엉터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성미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전혀 딴전을 피우십니다. 요 다음 주말에는 우리 같이 저 성당으로 벽화 구경 가자. 할아버지 말씀은 하도 단호해서 아이들은 싫다고도 좋다고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후에 엄마 아빠도 아이들 의견을 따로 묻지 않고 할아버지가 전화로 부탁하신 대로 다음 주말에는 아이들을 서울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가서 다시 시외버스로 2시간이나 더 걸려 텔레비전에 나온 성당이 있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아주 오래 걸리는 외진 동네인데도 할아버지는 지도도 없이 그렇다고 길을 묻지도 않고 곧장 잘도 찾아갑니다. 시내 건너 야트막한 동산에 안긴 아담한 마을이 보이고 한눈에 성당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집도 보입니다. 성당은 성미가 다니던 아파트촌의 유치원보다도 작아 보이지만 지나는 길손을 보듬어 안을 듯 정겨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는 길눈이 어두워 운전도 못 배웠다고 하시더니 텔레비전에서 한 번 본 데를 잘도 찾아오신다. 그렇지? 성미는 성수에게 말을 건 건데 할아버지가 대신 대답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고향이니까. 정말요, 할아버지? 능내가 할아버지 고향 아니고요? 능내는 너희 할머니 친정 쪽이고 또 서울서 가까워서 늙음하게 할머니하고 둘이서만 살려고 할아버지가 돈 좀 벌었을 때 장만해 놓은 데고
여기는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던 진짜 고향이다. 너무 못 살던 게 한이 되어 떠나고 나서 다시는 안 돌아왔지. 그 대신 식구들을 서울로 불러올리긴 했지만. 그럼 몇 년 만이에요? 거진 60년 만인가?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으세요? 찾기는 고향에는 잡아끄는 힘이 있단다. 저절로 끌려온 걸. 그러나 성당마당에서 할아버지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십니다. 마침 사제관에서 나온 젊은 신부님이 성당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혹시 벽화 보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구경으로 옵니까? 너무 놀란 할아버지는 말까지 더듬으십니다. 아니요. 워낙 외진데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나서 하루 한두 팀은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부지기수고요. 들어오시죠. 신부님이 손수 안내를 해주셔서 세 사람은 마침내 벽화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과 푸성귀, 날짐승과 들짐승, 물고기와 곤충들이 벽면 하나 가득 자유롭게 흩어져 있습니다. 구돌할 것도 없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라도 보태거나 빼거나 위치를 바꾸면 안 될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신기합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벽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뚫어지게 벽화만 바라보아 성민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식구가 하도 말없이 오래 서 있자 신부님이 입을 여십니다.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 벽화가 그려진 건 50년도 넘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렸는지 작자는 미상인데 이 그림을 그리게 한 당시의 신부님이 이 그림에 붙인 이름만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 우리들이 다들 이 그림을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부르지요. 창세기에서 그림 제목을 따올 만큼 그 신부님은 이 그림을 아끼셨나 봅니다. 이 성당에서 선종을 하셨다고 하는데 생전에 몇 번 수리를 하면서도 이 그림 때문에 이 벽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게 전통이 되어 나중에 신축을 할 때도 이 벽을 살리도록 설계를 했다니까요. 때는 이미 이 성당 신자뿐 아니라 이 인근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이 그림을 하도 좋아해 헐고 싶어도 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의 영예까지 안게 된 거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성민은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울음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준 신부님께 인사도 변변히 안 하고 마치 도망치듯 성당을 나옵니다. 할아버지를 쫓아가다 말고 성수가 대들듯이 할아버지께 말합니다. 그 그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린 건 맞죠? 할아버지는 누가 들을세라 주위를 돌아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바보처럼 잠자고 계신 거죠? 그림만 유명해지고
왜 할아버지는 유명해지면 안 되나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거두시고 엄격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소년일 적 얘기다. 소년은 신부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 신부님은 소년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학용품과 함께 화구까지 사주셨지.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나게 큰 화판을 주시면서 뭐든지 그려보라고 하셨지. 아무리 뭐든지 그리고 싶어도 소년은 그때까지 보고 자란 것밖에 못 그렸지. 그 큰 화판이 지금까지 보존된 성당의 벽이란다. 그러나 그 그림을 어떻게 내가 그렸다고 할 수가 있겠니? 내가 그린 건 아주 미숙한 습작에 불과했는데 와보니 평론가의 말대로 정말 좋은 그림이더라. 내 평범한 그림을 예술로 만든 건 오랜 세월과 사람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명품으로 치는 골통품도 태어날 때부터 명품이었던 게 아니라 세월의 풍상과 사람들의 애정이 꾸준히 덮개가 되어 앉아야 비로소 명품이 되듯이 말이다. 쟁이들만 사는 동네. 우리들이 사는 동네보다 조금 더 하늘 가까운 곳에 미쟁이, 칠쟁이, 땜쟁이, 기와쟁이, 석수쟁이, 점쟁이, 온갖 쟁이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쟁이는 다 살고 있었지만 욕심쟁이는 없었나 봅니다. 집들은 식구가 겨우 발이나 뻗고 잘까 말까 하며 작은 집 속엔 그날 먹을 양식하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세간밖에 없었습니다. 집들은 다 똑같이 생겼고 문패도 없었지만 미쟁이네는 미쟁이네답고 땜쟁이네는 땜쟁이네답고 칠쟁이네는 칠쟁이네다웠습니다. 미쟁이네 문간엔 흑손이나 삽, 괭이가 뒹굴고 있게 마련이고 칠쟁이네 뒷란에선 사다리나 페인트통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무슨 쟁이낸지 짐작할 수 없는 집이 딱 한 집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엔 아무런 연장도 없이 다만 사시사철 꽃이 만발했습니다. 빨강, 분홍, 주황, 노랑, 파랑, 보라 온갖 꽃이 한꺼번에 피기도 하고 번갈아 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환쟁이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쟁이는 아침이면 그들의 연장을 갖고 돈을 벌러 나가지만 환쟁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장님인 점쟁이까지도 지팽이 짚고 점을 치러 나가건만 환쟁이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쟁이의 아내들은 쟁이가 나간 후 빨리빨리 집을 치우고 후딱후딱 빨래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다 하고는 모여 앉아 수다를 떱니다.
쟁이의 아내들은 하나같이 멋쟁이에다 수다쟁이인가 봅니다. 그러나 환쟁이의 아내는 이것까지 못합니다. 남편이 돈벌이를 안 나가니까 대신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쟁이의 아내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란 외로워서 불행한 사람에게 짝을 찾아주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쟁이와 칠쟁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데 없어선 안 될 사람입니다. 환쟁이의 아내가 짝을 찾아주어 행복하게 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씩씩한 청년에겐 아름다운 처녀를, 쓸쓸한 호라비에겐 혼자 사는 과부를 데려다 짝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환쟁이 아내의 눈엔 외로운 사람은 모두 반쪽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머지 반쪽을 찾아 온전하게 해놓아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뚝배기의 반쪽은 뚝배기의 나머지 반쪽이 있어야만 온전해집니다. 접시의 반쪽은 접시의 나머지 반쪽이 있어야만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이면서도 어려운가 봅니다. 세상엔 뚝배기의 반쪽과 접시의 반쪽이 만난 것처럼 우스운 부부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 눈엔 그게 안 보이지만 환쟁이의 아내는 진짜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그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진짜 반쪽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 여자가 중매한 쌍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 여자의 중매로 짝을 찾은 쌍들은 그 여자를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하지만 많은 사례를 하진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중에도 짝이 없어 외로운 사람이야 많지만 중매쟁이는 우선 가난한 사람부터 짝을 찾아주고 부자는 천천히 찾아주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가난한 데다가 또 외롭기까지 하다는 건 너무 가엾은 일이라고 중매쟁이는 혼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모조리 짝지어줄 때까지 중매쟁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가난하지만 밥을 굶지는 않으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인 환쟁이에게 비싼 물감을 충분히 사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는 틈나는 대로 정성껏 꽃을 가꾸는 겁니다. 빨간 꽃에선 빨강 물감이 나옵니다. 파란 꽃에서 파랑 물감이 나옵니다. 색색까지 꽃을 다 키우니까 색색 물감이 다 나옵니다. 환쟁이는 온종일 그림을 그립니다. 빨강 물감으론 빨간 꽃을, 노랑 물감으론 노란 꽃을 그립니다. 환쟁이가 허구한 날 그린 꽃들의 수요는 아마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린 꽃을 자기가 기른 꽃보다 더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별보다 더 높이 우러러 봅니다. 아내는 남편이 쉬지 않고 꽃을 그리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꽃을 가꾸어야만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위해 짝을 찾아주랴, 남편을 위해 꽃을 가꾸랴. 아내는 너무도 바빴습니다. 겨울에도 빨간 꽃을 새빨갛게, 파란 꽃은 새파랗게, 노란 꽃은 샛노랗게 피우기 위해 자기는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지언정 꽃밭엔 난로를 피우고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천장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행복합니다. 남편은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한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이 행복한 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반쪽임을. 그렇게 행복한 오랜 날들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허구한 날 손수건만한 화판에 작은 꽃들만 그리느라 남편의 눈은 짓무르고 어깨는 굽고 허리는 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여보, 좀 쉬었다 하세요. 허리와 어깨를 펴고 숨도 크게 내쉬시고 담 너머 하늘도 좀 보세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구름도 아름답답니다. 그러나 환쟁이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끈질기게 남편을 꾀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환쟁이는 아내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상 환쟁이도 아내를 사랑하기론 아내가 환쟁이를 사랑하는 것에 지지 않았거든요. 환쟁이는 실로 오랜만에 꽃에 대한 집착을 잠시 거두고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침 저녁나절이었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장엄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꽃 말고도 그런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환쟁이에겐 너무도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라움인 동시에 부끄러움이기도 했겠죠. 환쟁이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흥분을 맛보았습니다. 그 장엄한 저녁 노을이 사라진 후에도 환쟁이는 스스로의 흥분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환쟁이는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 장엄한 저녁 노을과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떡하든 그것을 자기의 화폭에 잡아넣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환쟁이는 빨간 꽃이란 꽃은 모조리 뜯어내어 물감을 짜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선혈이 흐르는 듯한 저녁 노을의 빛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해당화, 장미, 모란, 셀비어, 맨드라미, 백일홍, 온갖 빨간 꽃은 다 심었습니다. 그러나 환쟁이가 원하는 색은 좀처럼 짜낼 수가 없었습니다. 담 밖의 하늘을 보고 나서 환쟁이는 하루하루 더 수척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다만 짓물렀던 눈만은 깨끗이 완쾌되어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빨간 꽃이란 꽃은 다 모아들여 그 마지막 꽃에서 짜낸 꽃물에 붓을 담그는 환쟁이의 눈엔 광기마저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환쟁이가 환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색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 덕이요. 환쟁이는 우선 아내를 위로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 환쟁이는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렸던 작은 화폭은 하늘을 담기엔 너무 협소했던지 이 집에서 제일 넓은 벽을 통째로 화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물감도 무진장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빨간 꽃을 가꾸었습니다. 중매쟁이 노릇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꽃 가꾸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인지 아내는 하루하루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나 환쟁이는 넓은 화폭을 물들이기에 침식을 잃고 있는 터라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몰래 물감 속에 그녀의 선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장엄한 벽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의 완성과 동시에 아내는 아름다운 납인형처럼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둔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야 이 미련하디 미련한 환쟁이는 비로소 아내가 그의 그림을 위해 스스로의 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쟁이는 통곡하고 뉘우치는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환쟁이 역시 그의 마지막 대작을 위해 그의 생명을 모조리 짜냈기 때문입니다. 두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 하늘에서 가까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천생연분이었다고 울먹이며 칭송했습니다.